이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금액으로 낙찰된 그 사건이에요. 모르시죠? 경매계에 지금 가장 핫한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옆에 있는 부지 단군 이래 최대 낙찰가 2,200억이에요. 이거 220억이. 낙찰한 거야? 네, 신도에서 받은 거. 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진짜. 왜 신도리코가 감정가 2,200억짜리 2,200억에 받은 거라니까. 감정가 2,200억이잖아요. 2천억.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 최대 감정가, 최대 낙찰가. 감이 안 만져봤어요. 그 전에 공 더 써서 1,600억짜리 아파트 받은 거랑 그런 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도리코 그 뒤에 연구소가 있고 앞에 이 땅인데 신도가 주식회사 신도가 뭐야? 뭐 종교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신도리코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가 부지가 이렇게만 나오면 얇은 땅인가 보다 하는데 세 필지 밑에 얇은 거 위에 큰 거 옆에 하는 거 조그만 거 하나 빼고 해서 뒤 끝까지 아마 뒷부지가 작업이 된 것 같으니까 앞부지 사서 앞에 거 다 합치면 아파트 부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파트 부지 지금 이제 뭐 성수동이 오늘 핫하니까. 그리고 이 채권자는 성원 에드피아 알죠? 라디오 광고 성원 에드피아 그 에드피아 걔네가 한 거고 김영란은 19명인데 여러 명인 공유로 돼 있는 거를 한 거죠. 신도가. 신도는 이제 건설회사 신도 브레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뭘 지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몇 평이냐 이에요. 몇 평. 토지가 1292평. 1292평으로 나누면 되죠. 2200억 나누면 평당 1억 7천? 네. 싸요, 비싸요?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성수도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1억 3천이니까 땅값이. 그런데 여기는 북쪽이고 그리고 역세권 바로 옆이잖아요. 성수역 바로 옆이고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땅이. 그리고 도로 접해 있으면서 역세권 바로 보시죠. 그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이제 단독으로 받은 거죠. 이제 여기다 뭘 올릴 건가? 만약에 올린다면 땅값이 지금 1억 7천을 주고 산 거잖아요. 평당 1억 7천. 그러면 평당 1억 7천 땅값이 토지 재료인데 이 재료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산 거야. 빵 만드는 밀가루를 1억 7천에 평당에 산 거죠. 이 밀가루 뭘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대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좋은 걸 만들었어. 탕종식빵 아주 고급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 얼마에 팔 건가? 평당. 얼마에 팔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양이 한 5억은 나올 것 같아요. 평당 5억. 그리고 완판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버는 게임이 2천억 넣어서 10조 버는 게임 한 10조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가져갈까?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임의 경매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되어 있잖아요. 공유물 분할 경매는 공유자들이 물건을 나눠 가질 때 법상으로 현물 분할이 있고 현물이 안 될 땐 가액 분할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경매를 할 때는 가액 분할을 원하는 거죠. 현물 분할을 우리가 토지 같은 거 공유자들이 받아놓고 내가 이 땅 살려고 하는데 도로 접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설계를 떠서 요만큼만 내가 분리하겠다 할 때 전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필요 고유적 공동소송 이렇게 해갖고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공유자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갖겠다. 대신 물건으로 못 가지니까 팔아서 돈으로 서로 지분별로 나눠 갖겠다. 자, 그럴 경우에는 나눠 갖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유자들은 뭘 못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하죠. 예, 그거는 신의성실에 반하니까. 금반환의 원칙이니까. 돈으로 나눠 갖겠다고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공유자 수하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있는 경매 물건에서는 이 공유물 분할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집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선 매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서 입찰하는 평범한 물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라는 형식을 통해서 물건을 돈으로 나누는 그런 절차를 이걸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받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 있어도 뭐가 편해요? 명도 걱정이 없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역시 금반환의 원칙에 걸리니까. 그래서 필요 공동소송 돼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 들어가는 이런 경매는 형식적 경매는 공유자가 10,000명이더라도 명도는 걱정이 없다. 예. 만약에 명도를 자기 안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게 되면 법적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이 들어갈 때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형식적 경매를 도전하면 공유물이지만 쉽게 명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전혀 뭐 하자가 없는 그냥 돈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매. 그런데 그거를 2,200억이라는 높은 단계의 고은으로 가져가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경매.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경매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감정가와 가장 높은 낙찰가. 이런 거를 한번 눈으로 봐야 어디서 경매 좀 했다고 해요. 너 2,200자 봤어? 이런 거죠. 이게 낙찰 됐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그 공 하나 더 붙였네 이렇게 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격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역 분석 지난번에 얘기 드릴 때 토지가 주변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 받은 거라 일괄 경매로 한 거지만 공장 위에 있는 지금 보시면 이런 건물인데 이거 2,200억 중에서 한 1,000억 할 것 같아요? 발로 차면 쓰러지는 것들인 거다. 그죠? 그러니 사실상 어떤 거다? 다 땅값이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만약에 90%다 치면 2,200억 중에서 약 한 1,800억 정도는 땅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평당으로 나누면 아까 1억 7천 정도가 평당인데 그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나 1억 6천 정도가 땅값이다. 평당 1억 6천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거니까 지금 감정됐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감정을 좀 일찍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작년 말이나 뭐 올 초 감정됐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당시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합법적 감정을 했을 때 나온 땅값인데 경매는 이걸 낙찰을 낮게 받아야지 정상적인 시스템이지만 이게 건물이 아닌 토지만 올 곳이 있는 거라면 사실상 땅을 사는 게임인데 서울 도심의 공업지역 한복판에 이슈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1290평을 땅을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거는 뭐 건물 경매 이게 아니라 노른자 땅을 사는 게임인데 누가 살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상황에서 누가 살까. 그래서 그런 걸 낙찰을 받았다. 중요한 건 이런 걸 받았을 때 와 이게 할 게 아니라 얘부터 점을 딱 찍어서 반경 1km 내에 있는 물건을 검색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우리가 그거잖아요. 가장 쉽게 따지면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를 현대와 삼성이 같이 들어갔는데 삼성은 1조 4천억을 쓰고 현대는 10조를 써서 현대가 가져갔어요. 그걸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 땅값이 20조까지 좀 넘어가요. 그 사이에 문제는 1조 4천억을 쓴 삼성이 계산을 하고 쓴 건데 10조를 쓴 현대가 뭐라고 했냐면 미래 가치를 다 감안해서 했다. 근데 현대가 그 10조를 찍는 바람에 그 삼성동 일대에 있는 모든 땅값들이 동시에 같이 상승을 했어요. 왜냐면 이 가격대가 소위 말하면 우리 아파트에 보면 신고가니까. 그럼 얘는 이 주변에 신고가를 찍은 거야. 자, 신고가 찍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따라가게 하죠. 키 맞추게 하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개발하겠다고 산 건데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정도가 나온다면 그거는 뭐 1억 7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 비슷하게는 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덕을 본 건 어디다? 비싸서 성수동 진입이 어렵다고 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인 주거지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서 2구역이 제일 빠른데 거기에 지금 평당가가 1억 1천인데 매물이 1억 3천 정도에 다 나와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딱 터진 거야. 그럼 이제 이번 중개사들이 여기 중개사들이 사람들이 오니까 1억 3천 너무 비싼데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 거야? 명분이 생겼죠. 아, 이 양반이 지금 시세를 모르네. 이걸 딱 갖다 보세요. 신도에서 강도 안 보이는 땅을 역세권을 평당 1억 7천에 샀어요. 그럼 여기 강 보이는 땅에서 52층 올라가는 이 1억 3천짜리는 어떨 것 같아? 이런 말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경매계에서는 야,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성수동 쪽에서는 성수동에 토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집 짓는 사람들한테는 신도가 망하려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조달을 하지, 잔금을? 뭐 이런 거죠. 잔금 조달해야 되는 대급기간이 10월 22일까지인데 10월 20일까지 2천억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빚을 낼 건지 지금 같은 때 PF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뭔가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뒷땅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될 것 같아요. 사업 담보로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또 하나는 전략정비구역 2구역이 가장 빠르고 속도가 시공사가 곧 선정된다고 하는데 선정돼서 분양평가가 나오면 그러면 그 가격 대비 이 땅값은 또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 1년만 재워놓으면
땅값이 2억이 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2억이 된 걸로 잔금 대출을 다 갚을 수 있겠죠. 1년이면 승부가 나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 설계하면 들어가니까. 그리고 분양 던지면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리고 이런 데다가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거 짓지 않겠죠. 막 이제 뭐 갤러리아 포레 같은 거나 롯봉기 같은 거를 한 100층 짓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거. 2호선 라인. 이게 뭘 보고 지은 거겠어요, 이거는. 2호선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그죠? 그리고 2호선 지하화를 하려면 땅을 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이 땅이 성수역과 연결돼야 되겠죠.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개발 비용을 대겠죠. 그러면 묻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2천억 정도 돼서 땅값이 오르면 이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부 체납료를 좀 주니까 차라리 공터를 주느니 이 땅 묻는 비용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출구가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터지면 밑에가 아니라 위쪽이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롯데캐슬, 요 위에 아파트, 요런 것들은 얘 대비 지금 가격이 약해요. 걔네들이 지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거 딱 터지고 낙찰 잡았냐? 전화를 한 거야.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물건 나온 거 있으면 계약금을 걸어놔라. 왜? 해약이 나올 거니까. 그죠? 20억짜리니까 1억만 걸어놔라. 그러면 다 덤빈다, 사람들이. 그럼 그때 마지못해 집주인들이 해약해달라고 한다. 30억까지 갈 거니까. 그러면 1억 주고 해약하면 1억 받죠. 1억 다 받으면 나쁜 소리 들으니까 5천만 원만 받는 거죠. 대신 현금으로 바로 받죠. 그러면 무피 투자죠. 5천만 원. 받으면 어디 간다? 괌 간다. 이런 게 시즌에 움직이는 것들인 거예요. 시즌에. 중개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찍고 파는 거, 찍고 파는 거. 여러분들이 중개해서 그 돈 못 벌어요. 그 언제 그 돈 벌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럴 때 그걸 알고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된다. 그럼 일단 계약금 걸어놓자. 왜? 나만 계좌번호를 아니까. 그죠? 그럼 내가 걸면 욕먹으니까 누가 걸어야 돼요? 이모, 고모. 그러니까 중개사를 하다 보면 가족끼리 친해야 돼. 그래야지 명의를 쓰든지 이모론, 고모론을 땡겨 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잡아놓고 매수자를 잡아야죠. 매수자 기다렸다 잡으려면 늦으니까. 그리고 일단 계약금 찍어놓고 매수자 돌려서 이거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오른다. 이게 뭐예요? 이게 컨설팅의 세계예요. 이게 컨설팅의 세계예요. 자, 이거를 해놓고 0.9% 받아요? 못 받아. 이거는 뭘로 받는다? 용역비로 받아. 용역비. 이게 컨설팅 보수고. 보수는 작을 때는 1%, 많을 때는 5%에서 협의, 그리고 명도 별도, 그리고 중간에서 2, 3%에서는 서로 나눠먹기를 하니까 용역계약서 쓰고 하되 그 용역계약서 안에 지금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보고서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업자를 따로 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개사면 남편은 컨설팅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둘을 교차시켜서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늘 말할 전체야. 이걸 이제 천천히 잘라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사들이고 이미 경험도 있으시고 막 하기 때문에 앞뒤 다 자르고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면 기억 니은부터 다시 가야 되니까 어려워서. 경매는 다 아신다는 전제가 가는 거예요. 뭐 권리분석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경매 좀 하시고 이영호 교수님한테 교육도 듣고 막 임장 다니고 다 했다는 전제하에 바로 그냥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번에 이제 성수동이 좀 있으면 규제 지역 들어가죠. 오늘 벌써 이제 금리 낮아졌잖아요. 미국 금리 낮아지니까 금값 바로 올라갔어요. 오늘 바로 지금 종로 가서 금 팔고 왔어요. 그 조그만 이렇게 금 있는 거 이제 와 이때다 팔고 왔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야 돼야 빨리 사거든요. 자기들도 이게 나으니까. 그리고 올라갈 그게 나와야 이 금 매입하시는 분도 좀 넉넉히 매입을 해요. 올라갈 걸 대상으로 생각해서. 안 올라갈 때는 더 안 주는데 올라갈 거면 조금 내가 싸게 주더라도 많이 주더라도 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금값이 지금 오늘 최고치 찍고 있는데 미국 금리 내리고 한국 금리 내려갑니다. 그러면 연내 2번 더 내린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2%까지 갈 거고 그러면 유동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내리면 미국 안 되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돈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 대비해서 지금 오늘 바로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성수동하고 핵심 지역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갖고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일부 지역들을 바로 규제하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수동. 성동구 성수동은 핀셋 규제하겠다.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낙찰을 받았잖아요. 잔금을 요때 내야 돼요.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대금지급 기한 요거니까.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가 허가 나고부터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돈을 막 준비를 해서 하겠죠. 규제 지역이 딱 떨어지고 들어가면 애매하니까 규제 지역 떨어지기 전에 잔금을 치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경매는 등기가 아니라 잔금을 칠 때 소유권이 넘어오는 민법 126조의 권리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문까지 얘기하니까 막 있어 보이죠. 이런 거 외워놔야 돼. 이게 고객들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권위를 줘야 되잖아. 조문을 언급해야 돼. 민법 126조에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아, 그게 있구나. 우리 알잖아요. 민법 125조 법률행위, 125조 법률행위와 상관없는 권리 변동 할 때 무조건 나오는 거. 상속, 뭐 경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5가지. 예. 그런 것들은 등기 없이도 권리 넘어간다. 등기는 절차행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얘 하나 때문에 주변이 얼마나 바뀌는지, 또 이거와는 관계없이 밑에 한 블록 더 큰 블록 지나서가 전략정비구역인데, 지금 전략정비구역이 핫하지만 거기는 주거지 위주 개발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 공업지 위주의 개발은 개별 개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이 이쪽이 더 세질 수 있다. 그럼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집들은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으니, 북쪽에 있어서 약간 시세가 안 좋았다면 밑에보다 오히려 위에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사례가 나온 거죠. 일반적인 매매로 거래했으면 안 되는데 경매로 거래했기 때문에 법원의 감정평가를 겪고 왔다. 이게 합법적인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중개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빌라 어디서 사야 되는데 얼마야? 했더니 막 2억 2천도 하고 2억 3천도 하고, 그래서 애매한 거야. 그럴 때 그 옆집이 경매가 나왔다. 그럼 그 물건의 법원 감정평가서를 보고 거기에 얼마의 감정평가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얘를 따지면 고객들이 아,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근데 빌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세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확성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되는, 배경 지식이 되는 건 바로 법원 경매 감정평가. 물론 그 감평사가 와서 그걸 뭐 세세히 뭐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디밀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근거, 그런 법적 근거에서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감평사를 우리가 붙일 수가 없으니까. 특히 어떤 때 유용하냐면, 여러분한테 건물이 들어와요. 꼬마 빌딩 같은 거. 이게 묘해요. 시세가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 면적하는 게 아니라 옆면적 평가를 하고요. 층별로의 임대가치 평가를 해서 전체 시세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 시험 볼 때 배웠잖아요. 제조달 원가. 요걸 해요. 아시죠? 감정평가 3법에서 원가법, 복성법 아시잖아요. 다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제조달 원가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이 상태로 부시고 새로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가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거에서 감가상각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 그럴 때 밸류맵이라든가 그 호갱노노 이런 데를 보는 것도 좋지만, 경매 물건을 봐서 최근 1년 내, 또 최근 2년 내에 그 정도 물건 근처에 있는 물건이 얼마에 경매된지를 보고, 거기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됐을 거니까 그 감평서 내용에 감평한 방법대로 이 물건을 그대로 샘플링하면 대충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92억인데 너무 비싸요. 비싼 근거가 뭡니까? 최근에 어디 근처에서 어떤 물건이 얼마에 법원 감정돼서 낙찰가 됐는데, 낙찰가 대비 비율 보니 지금 시세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10% 내에 들어온다. 그래서 얘는 92억이 아니라 87억 정도가 적정 가격인데, 만약에 여기서 좀 올라갔다면 중개사 비용 붙이고 인정작업하고 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아, 그렇구나. 그러기에 비해서 여기는 좀 쌉니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경매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나가서 컨설팅도 하지만 시세가 나오지 않는, 그 회장님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시세와 시가와 뭐 시가를 가르쳐 줬을 건데, 그 걸리지 않는, 시세에 걸리지 않는 그 불투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 때는 법원 감정평가를 이용하는데, 법원 감정평가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경매다. 그래서 경매는 몰라도, 투자를 안 해도 꼭 해놔야 되는 이유는 그 감정서를 활용하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법원의 감정서는 대표적으로 컨설팅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 못 써요 그런 분들한테 보고서 막 구하러 다녀요. 어떤 거 좋아요? 막 이게 아니라 감정평가서를 놓고 감정평가를 한 그대로 자기만의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정말 쉽게, 지금은 더 쉽게 할 수 있죠. 감평서 하나를 갖다가 그 내용 그대로 챗GPT에 넣어서 풀어달라고 그러면 잘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붙일 때 어떤 걸 붙이느냐, 조금 더 이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KB부동산에 나와 있는 주변 분석 내용들, 호갱노노에 나와 있는 학군 분석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첨부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되고, 최소 10페이지 이상은
해야 이 보고서 하나가 50만 원, 60만 원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컨설팅을 해서 용역계약서를 썼는데 용역계약서 계약 범위 내에 주 2회 컨설팅 보고서 제공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 50페이지를 수기로 쓰려면 죽어요. 작가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어떤 거 현장 사진 그리고 보고서 내용들 그리고 비교 사례 같은 것들 내 의견은 한 장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49장이 물건의 특징들 이런 거 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편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마지막에 내 의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 물건은 요만큼의 가격을 쓰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컨설팅은 용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중개보수 말고 용역보수를 받을 때 용역을 했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가서 열심히 보고 왔죠. 증빙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국세청에서. 개인과는 상관없어요. 의뢰인들이 돈 주는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의뢰인들이 주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썩음썩음해.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했는데 갑자기 소송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수를 너무 많이 받아갔다 반해서 이럴 때 도대체 네가 한 게 뭐냐? 그 집은 나도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주지 않았냐? 그 주지 않았냐 하는 그 내용이 판례에서는 용역이라 함은 해서 나온단 말이죠. 물건의 사진과 현장의 거리에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형태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으면 용역을 했다라고 보고 그걸 컨설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중개로 보고 초과보수로 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컨설팅을 중개사가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더라도 분리시켜야 돼요, 업무를. 이건 중개행위고 여기서부터 컨설팅입니다. 이렇게 하고 컨설팅이라면 그 내용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컨설팅 용역 보고서가 중심이 되고 보고서는 이 형태를 갖춰줘야 되고 그것이 용역 계약서 안에 기재가 되고 기재가 된 내용 그대로 보고서 물이 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서를 뼈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 중개 행위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딱 소개만 해주고 끝나서 우리 중개 거래할 이건지 찾아서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서 막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 용역으로 접근할 거다. 이거 뭘 접근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용역으로 접근하면 보수가 1% 이상인 거고 용역으로 접근한 중개로 오면 0.9% 아래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인정작업은 중개입니까? 용역입니까? 인정작업은 불법인 거예요. 대신 용역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인정작업은 자기가 어느 정도 받고 싶은 가격자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으로 빼면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용역이 없이 인정작업을 그냥 5억만 받아주시면 되죠. 받아주고 내가 먹으면 보수가 초과보수가 돼버리는데 그 인정작업을 나중에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컨설팅으로 영수증 2개를 내줘야 됩니다. 문제는 고객이 이 컨설팅 비용을 공제로 털 수 있느냐? 못 턴다. 공제로 털면 2억 해놓고 2억 털면 될 것 같죠? 못 턴다. 근데 어디는 털 수 있다? 법인은 턴다. 법인 상대로는 용역 보고서를 주면 법은 털어요. 비용 공제가 되니까 법인은. 근데 개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컨설팅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보수가 섞일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용역이라고 얘기해주고 대신 이분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꼭 꺼내줘서 그만큼 공제하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꼭 10% 꺼내줘라. 막 4%, 5% 얘기한 10%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따로 세금 처리를 하셔라. 얘기하고, 난 개인인데요. 그럼 주민번호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 안 되면 현금 영수증 끊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정확히 지어 놓으셔야만 컨설팅을 들어갈 수 있다. 컨설팅을 나중에 하시다 보면, 좀 큰 건들이 들어올 때 좀 당황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컨설팅으로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범주 안에 있으니, 제일 중요한 거, 그 출발점은 바로 컨설팅 용역 보고서, 그리고 컨설팅 용역 계약서, 그걸 기반으로 한다 말씀드리고, 경매 컨설팅을 최근에 진행한 것 중에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이렇게 뭐 되는 게 있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뭐 도제식으로 막 이렇게 강의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여기만 하고 다른데 안 할지 이걸 강의로 만들지는 이제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결정할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아 그러면 해볼까? 뭐 반응이 안 좋으면 실패했나?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호떡집 할머니가 집주인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떡집 할머니 뭐냐 광명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호떡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집을 제가 강의를 하다가 수강을 들어서 집을 구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었는데 집을 하나 구하고 싶다. 해달라. 컨설팅을 받으시죠. 컨설팅 비용을 이만큼 지불해야 됩니다. 호떡으로 안 되겠느냐. 장난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는 운동하다가 다쳐서 지금 쉬고 있는 아들이 좀 아픈 손가락이 있고 다른 아들은 잘 살고 있는데 엄마하고 좀 안 친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독립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모아놓은 돈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호떡집을 은퇴하면서 프랜차이즈로 돌려놨더라고. 그래서 은퇴가 아니라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항상 많아. 근데 고정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더 큰 걸 사기 전에 맛을 좀 보여드리자 해서 그러면 경매로 호떡 안에도 돈 들어오는 그런 경매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자기 호떡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호떡 장사를 안 해도 돈이 된다. 그래서 물건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미르젠 A동 501호 나왔어요. 자, 이게 소개해드리는 이유, 컨설팅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이 물건이 좋아요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앞으로 좋아집니다. 예. 지금 좋은 걸로는 컨설팅이 안 돼요. 그거는 금매 사는 게 더 좋아. 왜 복잡하게 왜 잔금 기다리고 뭐 명도하고 막 이래요. 그냥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인데 옆에 그냥 공동 중개하면 돈 바로 들어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쌩 고생을 합니까? 대신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최소한 그분이 이걸 해서 1년 안에 눈에 띄는 수익 상승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1년 안에 여러분한테 와서 고소합니다. 와서 안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오른다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왜 오르고 안 오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모든 기반에 컨설팅 기반엔 지역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르는 데입니다. 그러니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오른다? 토지 가격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토지를 기반으로 한 건물은 감가상각 속도보다 토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요. 경매는 그 올라가는 가치보다 떨어뜨리는 저감률이 더 센 게임이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가서 이를 잡고 그리고 기다리고 임대를 놓고 기다리면 그 시간이 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가서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이 가격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경매에 가장 좋은 거는 감정가를 잡아놨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가보다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장 쉬운 거 요거. 아이고. 뿅. 왜안 써줘? 그냥 합시다 일단. 요 가격, 요 3억 1,200이라는 최초의 법원 감정가. 근데 거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진 건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경매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 경매는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빨리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법원 경매는 일반 우리 매매 시장 대비 2차 시장입니다. 2차 시장. 어떠한 경우에 물건의 사고가 터져서 이것이 2차 시장으로 나와서 다시 주인을 만나서 1차 시장 올라가야 되는 거라 유동화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NPL 시장처럼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다? 이 감정가로 갖고 있던 물건이 대출을 받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 소유자가 법률적인 또는 채권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이 물건을 정상화하기,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걸 통해 다시 1차 시장으로 다른 소유자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기간이 길면 안 되죠. 최대한 짧게 하려면 강제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지역은 20% 떨어지고 한 달마다 20% 떨어지고 지방 서울 이외 지역은 30% 떨어진다는 거죠. 서울 이외 지역은 2번 떨어지면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를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반값이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울은 20%씩 떨어지니까 2번 떨어지면 64%예요. 그러니 내가 금매는 내가 돈이 오퍼가 오면 안 팔아 할 수 있지만 이건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계속 회전되고. 그래서 싸게 사서 정상화시켜서 다시 1차 시장인 여러분 중개사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일반 매매 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장에서 이 가격은 첫 번째 가격은 그냥 거래해도 되는 시세 수준에 맞게끔 하되 감정평가의 문제니까 조금 비싸게도 하고 조금 싸게도 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는 통계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호실별에서 이렇게 층별 차이만 본다면 한 1,000만 원에 1,500만 원 차이,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사철이다 아니다의 사이에서 많으면 2, 3천 정도 차이가 나지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다만 가끔 감정가가 약간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감평사들이 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뺑뺑이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무작위로 의뢰를 해요. 자, 두 집을 들어갔는데 하나는 나라감정이 들어왔고 하나는 가온감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202로 감정했어. 그럼 감정이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왜 다르냐?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 잘 이제 나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좀 선수들은 간평사를 봐요. 나라 간평이네? 그럼 좀 높게 했을 거야. 뭐 이런 거. 나라 간평이 좀 높고 가온이 좀 낮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가격은 어쨌든 공식화된 그런 가격일 수 있어요. 자, 그 가격에서 떨어뜨렸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절차상 떨어진 거지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정상적이라면 이 가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반 매물이라면 이 가격에 거래를 해야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하다 보면 감정가 밑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계속 그렇지 않잖아요. 물건이 많거나 또 뭐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어떤 때는 이거보다 높게 거래가 되죠. 전세가 없어서 막 날아가거나. 그러니 얘는 기준점일 뿐 지금의 시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한 번 떨어졌다고 싸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에 잡아서 어느 시점에 얘를 팔 수 있을까 요 차이인데 컨설팅의 핵심은 거기를 잘 잡아주는 거예요. 이 물건의 3억 1,200이라는 감정가는 이런 의미인 거고요. 지금 떨어진 건 절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를 잡는다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 감정가까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30% 떨어졌는데 10%만 더 80% 잡으면 20% 수익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3억 1,200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은 3억 1,200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장된 수익인 거고 그 밑으로 한 2억 5천 정도까지는 받으면 5천 정도는 안고 내가 수익을 미리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정 급하시면 바로 가서 내놔라. 3억 1,000에. 그래서 1,200이니까 1,000에 내놔라. 그러면 이것저것 치더라도 1,000만 원은 번다. 단타로 치더라도 1,000만 원은 번다. 이거 그럼 1,000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벌어요? 빨리 치면 3, 4개월이면 치니까. 그 3, 4개월 1,000만 원이면 싸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3개월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4천만 원인데 아들 있죠. 아들 있어요. 아들 직장 다녀요? 안 다녀요. 그거 봐. 안 다니는 아들보단 얘 하나로 4천이면 연봉이야. 이런 갑자기 확 와. 연봉을 안 줘서 보는 거야? 가만히? 이런 게 컨설팅의 묘미인 거예요. 자꾸 상상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수익을 받았을 때 이 수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여기서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잡아주는 거. 자, 그러면 요 밑에 가격은 뭐냐? 이 가격은 너무 싸요. 1억 1,800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위쪽에서 현실감 있는 가격을 말해주는 것. 그게 중개사분들이 진짜 컨설팅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이분 보니까 이름이 김순복이죠. 이름처럼 순복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가격을 2억 3,999만 9천 원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저한테 물어볼 때 얼마에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2억 3천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억 3천 이상은. 2억 3,500 얘기했거든요. 2억 3,500. 왜 그랬냐? 이 물건이 전세 사고 물건이에요. 전세 사고 물건. 전세가 2억 3천에 들어있어요. 2억 3천에. 근데 2억 3천인데 전세가 매매가가 3억 1천이면 아직 갭이 좀 있죠. 보통 우리 전세 사고 하면 감정가보다 전세가가 훨씬 높아갖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깡통이 많은데 얘는 가격이 돼요. 그리고 충분히 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문제인 사람들한테는 임차인이 받아나갈 돈이 다 있으면 받아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이상 쓰시면 됩니다. 근데 2억 3천인데 왜 2억 3,500이냐? 경매를 실행할 때 드는 실행 비용이 영순위로 나가는데 그게 한 2억 정도 되면 한 2, 300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넉넉히 2억 3,500 쓰시면 알아서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억 3,500을 쓰려다가 어디서 들은 거죠. 그래서 9999를 쓴 거야. 그런데 한 명 들어왔어. 자기 혼자 들어간 거야. 그래 갑자기 이제 썩음썩음해진 거야. 잘못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근데 이 물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 전세가 2억 6천이에요. 전세가 2억 6천. 이분이 이 근처에 사셔서 알아. 그래서 이 가격을 2억 3,900 얘기한 거는 그 중개사분이 2억 5천을 써야 된다 그랬다는 거야. 제가 알아봤더니 중개사분이 2억 5천을 쓰시면 된다고 했대. 왜요? 했더니 전세가 2억 6천이라 2억 5천 쓰시면 돈 남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2억 3,500만 살짝 넘겨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혼자 다 먹는 건데 해서 쓴 게 이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 놓고 자기가 원래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가 그 이제 계산 구조를 알려주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럼 차라리 이걸 아껴서 하나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퍼뜩 드는 거죠. 이 호떡 잘 해보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나라는 생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전세를 놔버렸어요. 전세를 2억 6,500에 놨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 또 올라갔고. 그리고 돈이 들어갔어요. 최종적으로는 돈이 남죠. 2천 얼마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 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거를 회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이 물건의 다른 호실을 일반 매매들이 3억 5천에 매매로 내놨어요. 1년 안에 거의 1억 정도가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 이분은 저를 맹신해요. 맹신하되 그다음부터는 돈을 안 주고 자꾸 뭐 꽃게를 튀겨다 주든가 막 이렇게 시장에 계시니까 왜요? 계란을 사주시지 내가 무슨 치고 의사합니까? 막 이러는데 광명에서 강의할 때 이제 거기 1기부터 이렇게 연속해서 3년을 들으시는 분인데 지금은 혼자 잘하십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기패를 못해도 혼자 막 하시는데 이렇게 심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억 3천에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돼 있죠. 이거보다 떨어지면 이 사람이 선순위니까 이 사람과 인수해야 되니까 그럼 굳이 인수 안 하게. 근데 보시면 전입도 빠르고 있으니까 대항력 있고 확정도 했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돈만 많이 내면 법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만 잘 내면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 주니 명도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명도할 때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여기 딱 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자, 주택 임차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 등기를 하고 나갔으니까 공실이지만 공실에 있는 권리를 보존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100% 집은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종료 요건이잖아요. 종료해서 집을 비워야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집이 비었으니 명도할 게 없으니까 편하게 간 건데 갔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젊은 애들 둘이서. 근데 제가 가보라고 했거든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딱 찍었어요. 이 할머니가. 별걸 다 하셨네. 딱 봤는데 집이 카페처럼 꾸며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놨대? 원래 카페처럼 꾸며 얘네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인테리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치지 않고서 임차권 등기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들어왔다고? 이경문 씨가 난 놈이야. 이 사람이 이게 나가고 빠진 다음에 집 보러 온 애들한테 그냥 쓰라고 주고 인테리어 니네 맘대로 돼 해놓고 간 거예요. 이중사기를 친 거죠. 이중사기를. 근데 얘네들 모르고 들어온 거야. 얼마에 들어? 3천에 들어왔대. 3천에. 전세 3천에. 너무 싸니까 땡큐 하고 들어오고 다 한 거야. 뭐 하는 애들이 아주 광명에서 IT 회사 다니는 애들인데 2명이서 룸메이트로 일하는데 집에서 카페처럼 꾸며놓고 TV 큰 거 달아놓고 야구 보면서 게임 이러는 애들인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되는데. 마침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잖아요. 얘한테 돈을 얘가 내줬으니까 그러면 얘가 양수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가서 너 임차인으로서 네가 이거 했으면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뭘 하면 강제관리 신청을 해요. 빈 공실을 강제관리, 그 강제관리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참 그게 여기 붙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왜 강제관리 신청 안 하지? 했더니 그걸 하게 되면 관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허그가 너무 이게 많으니까 그 지역 담당자 둘이서 4,500개를 관리해야 되니까 애들이 자꾸 퇴사를 해. 그리고 법원에 가시면 허그 거만 낙찰받는 아들바생들이 있어요. 계속 허그 나오세요, 허그 나오고 가면 어떤 여자애가 계속 또 허그 나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계속 낙찰을 받아 혼자. 허그 낙찰 전문으로 받는 알바생이 있어요. 이 안에 고용돼서 하는 애들이 그분들이 법무사도 있고 중개사도 있고 중개사분들도 허그에 지원해서 그런 업무를 같이 보는 데도 있어요. 월 300만 원씩 받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럼 강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점유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불법점이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돈만 내주고 돈을 가져가지 물건은 안 한다는 거야. 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방구야. 점유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가져가. 자기는 안 그렇대. 기관들은 또 그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돼 있는 물건에 가시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 조심하셔야 된다. 대신 명도는 가능하다. 다만 이사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잘못 옆에서 막 그림 그리고 온몸에 그림 칠하신 분들 계시면 서로 껄끄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유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컨설팅 할 때 여기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컨설팅 보수를 받고 움직일 때는 제일 중요한 명도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쟁 사항은 변호사가 해야 돼요.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 걸리고 또 잘못하면 또 법무사법 위반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컨설팅이 이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민법에 있어요. 민법 대리 규정에 보시면 대리와 사자가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죠?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대리는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기속되죠. 우리가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라고 해서 하고, 사자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행위 대리인 거예요. 행위 대리. 권리관계 대리가 아니라 행위만 대리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내 의사를 반영해서 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자가 누구다? 맛있냐고 여쭈어라. 맛있냐고 여쭈랍니다. 맛없다고 해라. 맛없답니다. 뭐 이거 해주는 게 사자예요. 예? 기미상궁처럼. 그러니 책임은 누가 져요? 나는 전달자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달기관이라고 해요. 전달기관. 여기는 법률기관이라고 하고.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역할을 하는 게 컨설팅의 명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임장은 써가되 법률적인 위임장이 아니라 행위 위임장이어서 위임장 밑에 위임 내역에다가 법률행위 일체를 대리한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에 걸리는데 거기를 이분이 시킨 범위를 다 나열해야 돼요. 소유자를 만나는 것,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뭐 하는 이 행위를 대신 해달라 하는 범위. 그래서 일반 위임장을 쓰는 거예요. 권리 위임장이 아니라 행위 위임장을 써서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거기서 내가 그러면 제가 500만 원에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소유자분한테 500만 원이라고 전달해 드릴게요. 요걸 해주는 게 명도예요. 하지만 실제 다 하죠. 그래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실제 다 하는데 갑자기 당신 누구야? 저는 이제 시켜서 왔죠. 요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법률적인 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다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불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 위험할 때는 본인 데리고 가야 돼요. 같이 가시죠. 제가 하는 거 보고 배우세요. 그 옆에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봤죠? 그러면 돈을 왜 받아? 내가 이 사람이 직접 한 거랑 다름없는데 그걸 뭐라고? 기술 이전이다. 왜? 한 번 나한테 의뢰한 사람은 다시 의뢰하지 않아요. 경매는 시스템 같아서 한 번 하고 나면 절대 두 번 의뢰하지 않습니다. 왜? 공식처럼 똑같거든요. 1000억짜리를 하나 10만 원짜리를 하나 절차가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한 번 의뢰하면 두 번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에 목숨 걸지 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목숨 걸지 말고 대신 할 때는 어떻게 돼? 당신을 내가 전문가를 만들어줄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돈을 받아. 그런 다음에 모른 척해. 그럼 잘할 것 같지만 또 전화 와. 그럴 때 친절히 서비스 해주면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어떻게 좀 내가 가요? 가면 또 입금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컨설팅이 갖고 있는 함정을 관계성으로 메꿔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절대 명도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별로 명도비를 받거나 컨설팅비 받기 어려워서 턴키로 받아요. 그래서 300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명도 부분에서 법률적인 게 생기면 이 분쟁사항이라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의 분쟁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럼 분쟁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손잡고 가는 거야. 이게 소위 직거래를 내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대필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들으면서 한번 봤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뭐만 물어봐요? 사건 번호만 물어봐요. 사건 번호만 물어보면 사건 번호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 점점 잘한다. 그때 뭐 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난 돈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낙찰 받으셨어요? 낙찰 받은 거 보고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그 사례를 좀 쓰겠다. 그렇게 사례를 쓰시면 돼요. 그러시라. 그러면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컨설팅한 사례인데 이분이 이렇게 커서 이제는 혼자 다니셔요. 그러면 그 영광은 다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는 그걸 모아서 뭐 한다? 책을 낸다. 그래서 나와 있는 시중의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인 거예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낙찰건이 뭐 200건 된다. 미친 거죠. 그렇게 못 받아요. 자기가 컨설팅해서 200명이 받은 거겠지. 그리고 누가 받았다는 얘기한테 들은 거겠지. 그거를 다 섞어 쓴 거지. 그래서 그 시중에서 경매책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경매가 끝물이다. 왜? 잘 되면 혼자 먹지. 그걸 왜 얘기해요? 책이 많이 나올 때 경매가 끝난 거예요. 책이 자꾸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돈 버는 시기인 거야.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바짝 하시고 바짝 책을 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그게 컨설팅이 마지막 최종점은 컨설팅 했던 내용을 모아서 그것을 소개해 주면서 좀 더 기법을 발전시키고 사례를 무궁무진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분 그래서 갔더니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혼자 갔는데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만나주겠다. 가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 또 우리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막 울컥하잖아요. 안 줄 돈도 막 주고 싶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중에서 예를 저는 받을 때 한 1,500만 원씩 받는데 1,500만 원, 너무 많아요. 1,500만 원 안에 명도비도 받아요, 같이. 300만 원을 내가 줄 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비용이잖아. 돈 벌려면 뭘 아낀다? 비용을 아껴야지. 그래서 버는 거예요. 다 내 돈이 나가는 거야. 이분은 한 푼도 안 내요. 이사비 제가 책임지고 내겠습니다. 가서 뭐 해요? 나가라고. 그래서 300을 아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현금 갖고 200 줄 테니까 집 나가. 각각 다 내보내요.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나요? 1,500에 모든 게 까기로 끝났대. 그렇지. 난 얼마 벌었어? 한 300밖에 못 벌었어. 나머지 다 비용이야. 뭐 이사비 주고 뭐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턴키로 갈 거냐? 아니면 딱 봤는데 명도가 쉬워. 별거 없어. 그럼 명도비까지 받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 것만 받고 명도비가 있으니 직접 한번 명도비를 줘보고 내보내줘보라. 대신 협상은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떤 거는 200만 원 책정을 넘기지 않고 협의해서 100만 원으로 줄여주면 그분이 50만 원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옆에다 딱 놓고. 여기도 200만 원 주고 보내야 되는데 200만 원 주고 보낼 거라고 하고 약속을 해놨더니 이 호떡 할머니가 젊은 애들 자기 아들 같은 거야. 그래서 밤에 가서 100만 원을 더 주고 왔대. 그래서 내가 어쩐지 이상하게 말없이 나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거면 진짜 처음부터 내면 되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갔어. 그리고 나가서 명도를 했죠. 깔끔하게 끝나고. 근데 그래서 나에서 돈을 주고 좀 내보냈던 이유가 인테리어를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신혼부부 놔도 되겠는데. 그래서 그 집을 봤던 중개사가 아이고 이거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억 6,500을 받았던 거예요. 인테리어가 너무 카페처럼 잘 해놓으니까 손이 많이 안 탄 거죠. 인테리어 한 6개월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사기당하고 나간 거예요. 나갈 때 300만 원 받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 그래서 법무사 근처에 있는 법무사한테 가서 확약서 받아놔라. 그래야지 그 명도 비용도 혹시 나중에 공제받으려면 법률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법률적으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해서 받아놓고 인감증명 첨부해놔야 나중에 그거 내면 양도세 공제를 받기도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통상은 그런 권리적인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들은 양도세 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다 첨부해서 내면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이거 안 된다는데 빼지 말고 영수증은 일단 1000개를 넣으면 100개가 인정되는 거지. 100개 인정 안 되는데 50개 내면 진짜 50개밖에 인정 안 돼요. 다 때려박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런 걸 내요. 일단 넣어봐. 너 걸리면 땡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회계장부도 할 때도.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 집이 컨설팅하기 좋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광명사거리 여기 앞에 있고 여기가 그 유명한 이 뒤쪽에 지금 광명의 그 트리지움인가 뭐 지금 한참 입주하고 있는 그 물건인데 여기가 그야 여기 뒤쪽에 입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물건이고 요거하고 위쪽에 또 하나 돼 있고 그래서 광명 사거리역 뒤쪽으로 아파트가 지금 다 올라왔단 말이죠. 이 뒤쪽도 다 아파트가 올라와요. 자, 그런데 요게 컨설팅 할 때 이분한테 하는 건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조감도 잘 보셔야 돼요. 조감도가 돈이 돼요. 어떤 거냐? 동선을 잡아야 돼. 동선을.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 몇 구역 나오고 이러고 할 때 몇 동이 좋아 이런 거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주출입구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주출입구가 어디다? 이게 주도로란 말이지. 이쪽이 여기 지금 주도로잖아요. 우리 그 주도로 배웠잖아요. 이 주도로인데 그러면 이 정도의 정류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광명 사거리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0m 돼요. 그럼 이쪽에서는 여기서까지 할 때는 400m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안 걸어와요. 물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감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이 여기 하나야. 이 앞에는 공개공지고 또 하나 다닥다닥 붙은 게 다 빌라인데 여기도 다 빌라였어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격거리가 생겨 이렇게. 그러면 앞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다세대가 다닥다닥 붙어있다가 아파트가 생기면 건축선 때문에 밀려지고 공개공지 완충독재가 생기니까 이게 넓어지면 빌라가 시야가 확 터져요. 그러면 이 집은 굉장히 앞에가 넓혀있는 밝은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닥타닥 빌라에 살다가 앞이 확 넓어지고 공원이 바로 있으니 개를 끌고 나가도 금방 나가고 모든 사람이 일로 다 내려와.
자기 집 앞으로 계속 출퇴근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앞에다가 하물며 창문에다가 중개합니다 이렇게 대려 늘 볼 수 있는 노출 빈도수가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집이 입지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감정가가 3억인데 그거는 어떤 3억이다? 얘가 개발 안 될 때 3억인 거야.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그 3억이겠느냐? 그럴 리는 만무하죠. 그러니 당연히 그 감정가를 회복하는 건 우선이고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역세권 거리도 있고 편의시설 다 있고 자기 다닥다닥이는 빌라촌이 훤하게 튀어서 이제는 이 집에서 여기도 가서 안에서 막 뭐 할 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행정복지타운 일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빌라도 입지가 바뀌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하고 이분한테는 좀 싸게 받았어요. 800 정도 받았어요. 800 정도 받고 그 800 받고 뽕을 뽑아 먹으려고 요즘도 계속 문자를 보내요.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800 받고 저는 이제 입금으로 다 이렇게 받고 세금 처리 안 해줍니다. 그냥 현금으로 다 받고 끝나요. 대신 뭘 보내줘. 입주하셨어요? 그래서 세탁기 하나 보내드렸어요. 안에다가.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돈을 비싸게 받고 냉장고를 보내준다든가 뭐 이렇게 세탁기 아니 와인 냉장고를 보내준다든가 빵 같은 거 안 보내줘. 그거 내가 먹기만 하지. 좋은 걸 보내줘요. 그래서 커피 머신 같은 큰 거 보내드려요. 그러면 비싸게 준 것 같은데 해도 그런 게 오면 오 뭐 이렇게 해요. 절대 돈을 깎아주면 안 돼요. 돈을 깎아주면 가치가 떨어져요. 돈은 제대로 받고 귀한 거 갖다 줘서 계속 쓰게 해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해야 컨설팅을 찾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봐봐 이거 그때 이분이 해갖고 컨설팅 받고 선물 받은 거야. 거기서 커피 내려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분은 그래서 가치가 바뀐 걸 자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본 거죠. 이걸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이런 물건만 찾아.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물건 중에 지금 아까 특징이 나타났죠. 3억인데 전세가 2억 3천이었어요. 갭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다시 찾아오는 거는 3억인데 전세가 3억 2천이야.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 골라내놓고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걸 세면 자기가 딱 보고 아 이건 무조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보다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수익이 나는 게 끝났어 게임이. 그런 게 100% 컨설팅이 돼요.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 주셔야 돼요. 입지적으로 또는 권리 분석적으로. 그러니 물건을 볼 때 아,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를 이미 입찰하기 전에 끝내야 돼요. 이거를 가서 만든다 그럼 늦어요. 그래서 모든 경매는 들어가기 전에 수입이 끝났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변수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자, 그게 우리 정보지에서 해석하면서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변화하는 지역이냐, 권리 분석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게 지금 뭐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이냐 이런 걸 보고 몇 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냐 이걸 본 다음에 그러면 가격이 내가 지금 해서 이때 가면 이 정도는 올라가 있겠네. 최소한 감정가 회복은 되겠네. 요 정도만 봐도 떨어진 그 갭 차이는 다 내게 되니까 컨설팅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계속해서 계속 봐야죠.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떠들이면 제가 돈을 받지.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하는 거니까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7대3으로 해요. 그럼 되는데. 그래서 이 물건들을 찾아내는 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빌라가 만약 200개다. 200개다. 한 지역이 200개다. 그럼 200개 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별로 안 걸려요. 왜? 돈 안 되는 게 더 많아. 복잡한 게 많아. 그런 거 말고 그럼 그렇게 고를 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고르라는 거야? 물건을 먼저 고르지 말고 지역을 골라요. 그래야 여기는 오르는 지역인 거예요. 이 빌라 말고 옆에 빌라는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 가서 떨어져. 그럼 옆에 걸 사드리면 돼. 이게 중개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중개사는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그래 경매로 모든 걸 인생을 보면 안 돼. 경매로 접근해서 일반 매매를 돌리는 게 기술이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는 컨설팅을 해요. 안 되면 중개를 해. 중개를 했는데 안 되면 낙찰을 받아버려. 뭐가 문제가 돼?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다 돼.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자, 경매가 또 하나 좋은 건 흡수력이 좋아요. 이게 혹하잖아. 그러니까 밖에 경매 물건 잔뜩 붙이고 사람 막 와. 그럼 딱 와서 그래. 경매 어려우니까 일반 매매 가시죠. 그럴까? 일반 매매 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대신 유입을 시킬 수가 없잖아. 다른 쪽은. 경매로는 유입시키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경매로 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 그것도 일반 매매 풀어주면 돼. 왜? 아깝잖아요. 떨어 2등했어. 평생 2등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1등으로 바꿔주는 건 일반 매매. 여러분에게 바로 1등을 줍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왜 입지가 똑같은데 그 옆집이 이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같은 물건에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거 되고 싹 취하했어요.
그리고 3억 5천에 내놨어. 그러니 이 사람 덕분에 3억 5천이 또 된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일반 매매 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경매로 나와서 일반 매매 간다 이 말이 쉽지만 경매로 나와서 잘 될 것 같으면 일반 매매를 먼저 찍어놔야 되는 거야. 그 예전에 성남에서 분당 집값이 오를 때 경매로 가서 떨어지면 중개사 전화했어요. 500만 원 쏠 테니까 물건 잡아라. 왜? 지금 올라간 추세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억 2,200억 낙찰됐죠. 그 옆에 물건 나오면 쏴야 돼. 오, 야 전화해서 물건 있어? 오케이. 급하니까 일단 가계약으로 1,000만 원만 쏠다. 1,000만 원 쏴. 그러면 1,000만 원 가격 받는 순간에 2천은 따놓은 당상인 거지. 기다리면 돼요. 아, 잔금 조금만 늦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소문이 금방 퍼지. 2,200억에 뉴스 터지고 막 터지면 내가 미쳤지. 이거 1,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2천만 원 하면 대출 받으면 되니까 금방 나와요. 그럼 500, 500 나누면 되잖아.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용인에서 반도체 딱 터지는 그때 그 앞에 있는 한숨 아파트를 4천만 원 찍고 팔고 한 게 그거잖아. 그럼 그래서 6개월 지나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가격이 돌아왔어. 찍고 판 사람만 했어. 그 6개월 차이에. 바람 불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은 알지만 일반인은 몰라. 그 양심에 걸려서 못해. 아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럼 어쩔 수 없고.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양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것까지는 좀 신의 영역이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수익은 낙찰받기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개선된다.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컨설팅의 가장 핵심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지금을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실제 이런 게 나왔죠. 이런 게 나왔죠. 이걸 설득하는 거죠. 컨설팅은 설득의 과정인 거예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돼. 그냥 딱 보니까 뭐 내가 나오던데 내 만져봤어. 막 꿈틀꿈틀 하던데 딱 만지니까 막 오를 것 같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사입이고 이 땅이 여기서 얼마에 팔렸고 이게 얼마인데 이 간격 차이 보니 6개월이면 이게 회복된다. 그리고 원래 가격이 이건데 이만큼 떨어졌다. 경매는 원래 떨어뜨린다. 중간에 받으면 이 정도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이게 터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여기 분양률이 얼마가 되고 뭐 되고 사람들이 일로 나오면 인구 집중 시설이 되고 역세권에 얼마 멀지 않고 편의시설 다 갖춰 있다. 그러면 이 많은 이 큰 면적에 뭐가 없어졌냐? 빌라가 없어졌다. 멸실했다. 그럼 없어진 빌라만큼의 아파트가 나왔는데 가격이 빌라랑 똑같냐? 5배다. 5배가 6, 7배인데 그러면 나머지 빌라들은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게다가 빌라인데 얘는 오피스텔이고 역세권이고 그러면 당연히 얘 가치가 감정가로 회복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데 이거를 잡아서 거기 기다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니 시간을 갖고 버티려면 전세를 놓으시고 젊은 애들 받을 거 월세를 놓으시면 된다. 갖고 있다 1년 있다가 가격 되면 안 되면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사겠다. 대신 원가 해주세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 오르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시세 판단하고 지역 분석을 하고 다 해서 사모님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자네가 하지. 제가 집 100채라 이건 101채가 돼. 그거 할 수가 없어. 나도 안타까워 죽겠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 사모님 꼭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바닥에 원탑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수수료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이거 다 해서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고 양도세에서 반만 주세요. 뭐가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도세, 양도 차익에서 반만 주세요. 자, 그런 게 컨설팅의 묘미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입지 가치가 개선된다는 이런 부분들, 미래 가치가 밝아진다는 부분들이 컨설팅에서는 왜 이 시간이 지나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컨설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났는데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네 이런 부분이 오는 건데 그게 증명이 되면 맞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는 걸 그렇지 않고 그대로 됐네요. 말하시는 대로. 이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 뭐다? 지역 가치밖에 없어요.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 될 것이고 인구가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주변이 바뀐다는 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변화가 있는 거잖아. 있다가 없으면 떨어지지만 없다가 있으면 올라요, 가격이. 이게 기반시설 투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투자.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무패할 수 있는 거는 주변, 내 물건 주변이 확실히 바뀐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 집값이 오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공시지가부터 바뀌니까. 그리고 재산세 낼 때 오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든 수시로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만 지역에 기반한 거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컨설팅해서 실패한 적이 10건 중에 1건 정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에 뻔히 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한 15분 쉬었다 할까요? 네,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